이제 네 인생 살아. 그날 밤 정순 씨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정말 마지막 대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잔혹함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법이죠.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건 바로 40년 전 그 새벽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사람들은 저를 새벽시장 국밥집 할매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70하고도 둘. 제 인생은 새벽 4시의 눅눅한 공기와 함께 시작되어 뜨거운 국밥 그릇과 함께 저물어 왔습니다.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지 꼭 10년째.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동안 제게 남은 것은 손목과 허리의 통증, 기름때 찌든 이 작은 가게, 그리고 제 목숨보다 귀하다 여겼던 아들 민수. 마지막으로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통장 하나가 제 평생의 훈장이자 아들을 향한 미련의 족쇄였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 뒤에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 낡은 소미불의 온기마저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끙 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자 밤새 굳어있던 허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누구 들으라는 것도 아닌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젊었을 적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늘 말했지요. 정순아, 당신 손은 약손이야. 당신이 말아준 국밥 한 그릇이면 온몸에 힘이 솟는다니까. 그의 약손은 이제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거칠어져 제 몸 하나 가누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검은 머리칼이 늠름했던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던 날 제 손을 붙잡고 힘겹게 속삭였지요. 미안하다, 우리 민수. 번듯한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제 들은 듯 귓가에 쟁쟁한데 당신은 벌써 10년째 사진 속에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나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도 지옥 같은 새벽길을 나선다고. 그러니 하늘에서나마 나 좀 지켜봐 주구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는 길.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옆집 반지하에 사는 청년 강인호입니다. 27이라던가 갓 20살 때 이 동네로 흘러들어와 부모님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는 녀석입니다. 매일 새벽 저보다도 먼저 일어나 신문 배달이며 우유 배달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녀석의 자전거 페달 구르는 소리는 이 고요한 골목의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할머니, 나오셨네요. 녀석이 저를 발견하고는 자전거에서 내려 꾸벅 인사를 합니다. 시커먼 무릎과 달아빠진 운동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날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새벽에 살얼음이 다 얼었더라고요. 주머니에 이거라도 넣고 가세요. 녀석이 건넨 것은 편의점에서 파는 뜨끈한 핫팩 2개였습니다. 제 까맣고 주름진 손등 위로와 닿는 온기가 어째서 얼어붙은 제 심장까지 녹여 내리는 걸까요?
저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기는. 하지만 제 손은 어느새 그 핫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을 주는 법도, 살갑게 받는 법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저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거대한 육수솥에 불을 올리자 뿌연 김이 천장으로 피어오르며 비로소 제 세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쯤 문득 달력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 민수의 4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미의 기억력이란 참으로 모질어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은 쉬이 잊어도 자식의 생일만큼은 뼈에 새겨지나 봅니다. 어젯밤 큰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진 뒤에야 잠결에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냐? 나다, 애미다. 아,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내 생일 아니냐? 오랜만에 애미가 끓여주는 미역국에 밥 한술 뜨고 가거라. 내가 좋아하는 소갈비도 좀 재워놓을까 해서. 제 목소리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아들은 알까요? 한참 만에 들려온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애입니까? 생일은 무슨 생일이에요? 그리고 저 내일 바빠요. 아시잖아요. 장모님 생신이랑 겹치는 거. 처갓집 식구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돈으로 좀 붙여주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래. 처갓집도 중요하지.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살지 알았다. 운전 조심하고. 뚝. 전화는 야속하게 끊겼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밤새도록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장성한 아들. 가정이 있는 아들이니 처가를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밤새 눅눅한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어미가 차린 생일 밥상은 귀찮은 것이 되고 장모의 생일 밥상은 당연한 도리가 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어미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고기 양지를 끊어다 피를 빼고 정성껏 미역국을 한솥 끓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처갓집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를까 봐 그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도록 아들의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미역국은 온기를 잃고 식어빠져 허연 소기름만 흉하게 굳어 둥둥 떴습니다. 그 기름 덩어리가 꼭 아들에게 외면당한 내 마음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혼자 식어버린 미역국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눈물에 젖은 밥은 소금을 친 듯 짰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무거운 쇠사슬을 거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청년 인호였습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며 무언가를 등 뒤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 힘드셨죠? 근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 아니세요? 아침에 보니까 할머니 표정이 엄청 좋아 보이시던데. 아드님 자랑도 슬쩍 하셨잖아요. 오늘 생신이시라고. 자랑은 무슨. 늙은이가 주책이었지. 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청년이 등 뒤에서 수줍게 내민 것은 동네 빵집에서 파는 가장 작은 조각 케이크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촌스러운 버터크림 케이크. 그 위에 삐뚤빼뚤한 초 하나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서툰 솜씨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신 날. 축하드려요. 아들놈 생일인데 내가 왜 축하를 받아? 제가 퉁명스럽게 묻자 녀석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생신이. 바꿔 말하면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고생하신 날이잖아요. 아드님 낳으시느라.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할머니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4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수를 낳았던 그날의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며 보냈던 수많은 불면의 밤들, 그 모든 세월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청년이 알아주는구나. 단 한마디 말로 내 모든 고생을 위로해 주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케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 남편의 베개시스로 감싸둔 낡은 통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박정순, 이름 석자 아래 선명하게 찍힌 숫자. 10억 원.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오직 아들 민수만을 위해 쌓아 올린 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 돈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창밖을 보니 고단한 하루를 마친 인호가 힘없이 계단을 내려가 어두운 반지하 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아주 무겁고도 중대한 결심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건 가장 거룩한 배신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에 쥔 조각 케이크는 차마 먹을 수가 없어 낡은 상 위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버터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옥죄던 단단한 무언가 역시 함께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남편과의 굳건했던 약속,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똥이 트고 익숙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저는 더 이상 어제의 박정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무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을 향한 책임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저를 짓눌렀다면, 이제는 제 스스로 내린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일까? 이러다 천벌을 받지는 않을까?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정순아,
우리 민수 당신만 믿는다. 유언처럼 남기고 간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육수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좌판에 광주리를 펴놓고 나무를 팔던 시절, 제 등 뒤에 엎여 잠들었던 작고 따뜻했던 아기. 엄마, 나 커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 차려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주름진 볼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월은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었고 그 어른은 돈을 아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 다음에는 며느리 명품 가방값, 그 다음에는 손주 유학 자금. 아들의 전화는 언제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미처럼 아들의 욕심이라는 독에 제 인생을 하염없이 붓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노가 가게 문을 빼꼼 열고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 그 녀석입니다. 맑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오늘은 폐지 줍는 할머니 리어카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거. 같이 끌어들이다. 좀 늦었네요. 허허. 녀석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가게 구석에 있는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 컵 벌컥벌컥 들이켭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째서인지 아들 민수와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저 건강한 청년의 모습에서 제가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마음이 따뜻하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때가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해버린 것이. 어쩌면 그 괴물을 만든 것은 자식이라면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내주었던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어젯밤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몸이 아파 쉽니다는 핑계를 종이에 적어 붙이고는 제 평생의 일터였던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번화가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거대한 유리문이 번쩍이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공기와 돈 냄새가 확 기쳐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상냥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 손은 바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네, 예금 상담 말씀이시군요. 여직원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잠시 눈이 커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통장에 찍힌 액수 때문이겠지요. 국밥집 할머니의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돈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조용한 상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폭신한 소파에 앉으니 꼭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돈을 모으시려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이 돈으로 아드님 사업이라도 도와주시려나 봐요? 직원의 의례적인 질문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늙은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은 당연히 아들의 몫이라고.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네, 다른 분께요. 증여 말씀이시군요. 자녀분이 아니라 다른 분께 하시려면 증여세가. 복잡한 세금 이야기, 법률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배신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어미로서의 도리를, 제 인생 전체를 배신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족쇄를 끊어내는 듯한 아찔한 자유. 결국 저는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상담해 줄 수 있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당장 돈을 옮기거나 유언장을 고쳐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습니다. 그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오니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옆집 청년이 녹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은행 봉투를 보았는지 녀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가게 문도 닫으시고 병원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아니다. 그냥 볼 일이 좀 있었다. 저는 얼른 봉투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녀석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 내 아들 민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전화를 끊어놓고 무슨 일일까? 혹시 내가 은행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기라도 한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조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의 절규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젯밤 거룩한 배신을 다짐했던 제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의 위기 앞에 선 어미의 본능만이 날카롭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은행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든 변호사의 명함이 마치 저의 어리석은 반란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살려달라 제 아들이, 제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지금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얄팍한 서운함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려 했단 말인가. 죄책감이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말해봐. 무슨 일이냐 대체. 제 목소리는 이성이 마비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울음 섞인 넋두리가 뒤죽박죽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몇 개 없었습니다. 사업 사기 빚 그리고 협박.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가 열이 펄펄 끓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러 지방 공사판에 가 있고 저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눈보라를 뚫고 읍내 병원까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제 등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등에 업힌 아이의 뜨거운 숨결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치에 겨우 숨을 돌린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저는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제 명이라도 가져가십시오. 제 기도가 닿았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초등학생이 된 민수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기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부엌칼을 치마 속에 숨겨들고 그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드러누웠습니다.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놈들. 내가 가만 안 둬.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억척어멈의 기세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미친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악귀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다시 한번 제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제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인호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인호를 돌아볼 경황도 없었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전화기 너머의 아들을 중심으로 무너지고 또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인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남은 결국 남일 뿐이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이 내 운명인 것을.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스스로를 자책하며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냐? 너 지금 어디야? 1시간쯤 지났을까?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민수와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좋게 밤을 새운 듯 눈은 퀭했고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화려했던 얼굴의 화장은 다 지워지고 겁에 질린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민수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는 저였지만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똑바로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냐? 민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수입 가구 사업이 잘 되는가 싶더니 믿었던 동업자가 거액의 계약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가 났고 은행 빚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위협하며 당장 다음 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빚이 대체 얼마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수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밥을 굶고 잠을 줄여가며 피땀으로 모은 돈의 절반, 남편의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인 그 돈의 절반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민수 씨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아니면 저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고 저 깡패들 손에 죽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한 계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구명줄로 여기는 차갑고도 이기적인 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는커녕 사람 없는 곳에서는 할망구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와서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지금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이라 부르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 돈을 향한 악어의 눈물일까요? 저는 제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마음과 이것은 기만이다라고 속삭이는 냉정한 이성이었습니다. 어젯밤 이노의 케이크 앞에서 굳혔던 결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련은 어쩌면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진심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시험이자 가장 잔인한 도박이었습니다. 민수야, 고개 들어라. 아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희망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미라면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미안하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돈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게 됐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내 아버지 10주기를 앞두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기로 하고 이미 기부를 약속했다. 당장 다음 주에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야. 미안하다, 아들아. 조금만 더 일찍 말해주지, 그랬니?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으로 빛나던 눈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어미를 바라보는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경멸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직 저의 심장 소리와 아들의 얼어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내 아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진짜 얼굴을 보여줄까요? 제가 뱉은 거짓말은 깊고 어두운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연못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졌고 그 밑바닥에 잠자고 있던 추악한 진흙이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제 평생의 마지막 시험을 출제한 감독관처럼 차갑고도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던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미의 마지막 구명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깨달은 절망에 찬 짐승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아니면 10분, 영원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저는 민수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뒤틀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다음에는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은 이내 시커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희망을 구걸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경멸이 뒤섞인 칼날 같은 시선이 제 심장을 향했습니다. 아, 저것이었구나.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믿었던 내 아들의 영혼이 실은 저렇게 차갑고 이기적인 괴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일흔하고도 2해를 더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허무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미. 그래요, 저는 그런 어미였습니다. 독이 깨진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채워지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제 살과 뼈를 갈아 물을 부어왔던 겁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명분 아래 저는 아들의 탐욕을 제 손으로 직접 키워왔던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수 없는 늙은이를 바라보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따위로 뒤통수를 칠 거면서 왜 희망은 줘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서진 심장의 파편들 사이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는,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하늘이 제게 내린 벌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미련의 껍데기를 벗겨내 주시기 위한 하늘의 마지막 자비였던 겁니다.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기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 그릇만 들여다보시던 분이 기부가 뭔지는 아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털고 일어서며 언제 울었냐는 듯 차갑게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축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어가는 걸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봐요. 당장 그 돈 꺼내서 아들부터 살리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 돈, 원래 내 돈 아니었습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물려주셔야 할 돈 아니었냐고요. 내 돈.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새벽잠을 설치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손님이 주는 잔돈푼 하나하나를 아껴 모은 돈을 아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돈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늙은 창고지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한 가난, 시장의 구린 냄새, 국밥집 아들이라고 놀림당하면서도 저 꾹 참고 버텼어요. 어머니가 모지 이룬 꿈, 제가 대신 이뤄드리려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크게 사업 벌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비싼 집에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이제 와서 기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민수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급기야는 가게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고춧가루와 소금이 바닥에 흩뿌려지고 간장과 식초가 끈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제 평생의 세월이 아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당신 어머니는 이제 우리 어머니도 아니야. 이런 독한 노인네한테 뭘 더 바라, 갑시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대로 죽나. 어머니, 오늘 일평생 후회하게 해드릴 겁니다. 다시는 어머니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쾅, 가게 문이 부서져라 닫히고 두 사람은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양념통들과 더러워진 바닥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것은 제 가슴에 후벼 판 상처와 가게 바닥에 남은 악취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옆집 청년 이노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겠지요. 녀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안으로 들어와 빗자루와 걸레를 찾아 들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양념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닦았습니다. 끈적한 간장 자국을 몇 번이고 걸레로 문지르는 녀석의 묵묵한 등 뒤로 저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평생 후회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 후회. 나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아들을 돕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닐 것이다. 저런 괴물을 아들이라고 믿고 내 인생 전부를 바치려 했던 어리석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일 것이다. 바닥을 다 치운 이노가 제 앞에 뜨거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일단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은행 봉투를 천천히 주워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서리가 살짝 구겨진 변호사의 명함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힘주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박정순입니다. 아까 은행에서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어르신.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요? 물론 괜찮습니다만. 제 전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작성하고 싶어서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제 입으로 뱉은 말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다시 작성한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자체를, 제 존재 이유를 제 손으로 부정하고 새로 쓰는 행위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인생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소명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소명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더 이상 아들의 탐욕에 내 영혼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이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맑은 눈에는 어떠한 판단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는 꼿꼿했고 제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밤거리는 낯설고도 화려했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들이 쉴 새 없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시장의 어두운 새벽과 국밥의 뜨거운 김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저런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겁니다.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먼저 떠난 남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덜 미안한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인상이 좋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무시하는 기색 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옆집 청년 이노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군요. 어르신의 재산은 어르신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어르신만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말이 그날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전 재산 10억 원 중 아들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대신 이 돈으로 부모 없이 어렵게 자라면서도 세상의 빛을 잃지 않으려는 청년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그 재단의 첫 수혜자이자 제 남은 인생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옆집 청년 강인호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겨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더럽혀진 인생을 다른 누군가의 깨끗한 미래를 위해 바치는 저의 마지막 속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지긋지긋한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시 가게가 있는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소란스러웠고 저희 가게 앞에는 경찰차의 파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자 끔찍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게의 유리문은 박살이 나 있었고 안의 집기들은 모조리 부서지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앉아 돈을 세던 작은 계산대는 박살이 나 있었고 의자와 테이블은 다리가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가운데 제 분신과도 같았던 거대한 무쇠솥이 흉측하게 찌그러진 채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솥 주변에는 하얀 쌀알과 뼈 조각들이 시체의 유골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흑백 사진은 액자가 깨진 채 바닥에 떨어져 누군가의 더러운 발자국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대한 제 40년 세월에 대한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저를 부축하러 달려온 인호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아드님이 술에 취해서 와서 다 부수고 갔어요. 저희가 말릴 틈도 없이. 민수, 제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돈을 주지 않는 어미에 대한 분노가 고작 이 정도의 것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넋을 잃은 채 짓밟힌 남편의 사진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제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아드님은 근처 파출소의 연행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취 난동의 기물 파손 혐의입니다. 목격자도 많고 본인도 다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끊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제 깨진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직접 처벌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 아드님을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 내 아들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직접 법의 심판대에 세우란 말인가? 그렇게 하면 저 녀석은 전과자가 되고 평생을 감옥을 들락거리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서한다면 이 끔찍한 폭력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이 죄를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부서진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잿더미가 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밥솥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제 청춘이었고 남편의 희생이었으며 아들의 성장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을 어미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쌀 것인가? 아니면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자식의 목에 밧줄을 거는 잔인한 어미가 될 것인가? 아드님을 고소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은 차가운 쇠사슬이 되어 제 목을 칭칭 감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실은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갈 외나무 다리 위의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길, 다른 한쪽은 내 인생을 짓밟은 죄를 눈감아주는 길.
어미의 길과 인간의 길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러니 아들이 저 모양이지. 똑한 할망구, 설마 제 자식을 감옥에 보내려고. 불쌍해서 어째 평생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동정과 비난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남편의 사진 위로 떨어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기에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었지만 당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을 고소한다면 민수는 어떻게 될까? 빨간 줄이 그어지고 징역을 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저 아이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한들 내 손으로 어찌 그런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미가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한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한다면 민수는 잠시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아마 제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잿더미가 된 가게와 잿더미가 된 마음을 끌어안고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아들의 폭력은 정당화되고 저는 그저 당해도 싸구려인 어미가 되는 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제 손으로 내던져 버리는 꼴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미다. 나는 박정순이라는 인간이기 이전에 민수의 어미였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나를 버리고 오직 어미로만 살아왔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겠다고 발버둥 친 것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분수를 모르고 헛된 꿈을 꾸었던 나에 대한 벌일지도 모른다. 체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제 남은 의지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꼭 다른 사람의 것처럼 멀고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술김에 애가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제 대답을 들은 경찰관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아들의 죄도 그리고 인간 박정순의 삶도. 경찰이 돌아가고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폐허가 된 가게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니, 다시 손을 댈 의미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 쓰려 했던 유언장은 한낱 우스꽝스러운 종이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게는 이제 남을 도울 자격도 제 인생을 되찾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청년 인호였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짓밟힌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뭐가 죄송해. 다 내 팔자소관인 것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이. 이노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러워진 사진을 자신의 옷소매로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녀석의 손길에 부서진 액자 뒤편에 붙어 있던 낡은 종이 뒷면이 드러났습니다. 그 종이는 사진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덧대어 둔 두꺼운 판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노가 사진을 빼내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 판지가 실은 여러 번 곱게 접힌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죠? 이노가 내민 것은 누렇게 변색되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작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왜 남편의 사진 뒤에 저런 것이 들어 있었을까? 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액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노에게서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병상에서 무언가를 제게 건네려다 이내 다시 거두었던 희미한 기억. 어쩌면 저것이 남편이 제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남은 생을 그저 숨만 쉬며 연명하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이 낡은 편지의 감촉이 꺼져가던 제 심장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온기. 당신이 정말로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해진 편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울어 퉁퉁 부은 눈 때문에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곁에 있던 이노가 제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눈에 대고 마침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글자들을 마주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정순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민수는 남편의 편지. 그것은 망자의 목소리였고 과거로부터 온 마지막 전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죽은 남편의 유언을 성실히 따르는 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필체는 제가 쌓아올린 10년의 믿음을, 제 인생의 전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편이 아내에게 남기는 피눈물로 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정순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민수는 당신의 속을 까맣게 태우다 못해 죄로 만들어버린 후일게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소. 평생 당신 고생만 시키고 먼저 세상을 뜨는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고 죽어서까지 당신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또 미안하오. 내가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마지막 몇 년 동안
내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것은 아니었소. 나는 다 보고 있었소. 당신 몰래 민수가 가게 금고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보았소. 밤늦게 들어와 당신에게는 친구와 당구를 쳤다 거짓말하고 제 방에서 도박 빚을 독촉하는 전화에 벌벌 떠는 것을 들었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당신에게서 타간 돈이 사실은 강원도 어느 도박장에서 하룻밤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소. 말해야 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소.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에 당신에게 민수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요. 벼랑 끝에 선 아들의 등을 떠밀어버리는 아비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소. 그래서 나는 침묵했고 당신의 헌신 뒤에 숨어 아들의 죄를 방관했소. 나 역시 공범이었던 게요. 정순아, 내가 당신 손을 잡고 민수에게 집 한 채는 꼭 해주자고 했던 약속 기억하시오? 그 약속은 우리 아들이 사람답게 살 때를 전제로 한 것이었소. 제 땀의 가치를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며 어미의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들을 위한 것이었소.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우리 아들이 아니오. 그는 탐욕과 거짓말에 영혼을 먹힌 낯선 괴물일 뿐이오. 그러니 정순아 제발 이제 그만 그 족쇄를 끊어내시오. 내가 당신에게 남긴 것은 민수를 위한 유산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을 위한 보상이오. 당신의 청춘, 당신의 눈물, 당신의 40년 세월에 대한 이 못난 남편이 바치는 마지막 위자료란 말이오. 그러니 제발 그 돈으로 민수의 썩은 상처를 덮어주지 마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결국 독과 함께 당신마저 가라앉게 될 것이오. 부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아주시오.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다리도 뻗어보고 시장에서 예쁜 옷도 한 벌 사 입고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비싼 음식도 맛보시오. 그것이 내가 하늘에서 두 발 편히 뻗고 잠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그리고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당신의 못난 남편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미련, 그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짓밟힌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웃고 또 울었습니다. 곁에 있던 인호가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이제는 제대로 지켜야겠다고. 저는 인호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돈이라도 주시게요. 민수야, 가게로 오너라. 내게 줄 것이 있다. 1시간 뒤 민수가 잔뜩 경계하는 얼굴로 폐허가 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돈이라도 준비해 둔 줄 알았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찌그러진 소지 옆에 작은 휴대용 버너를 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쌀과 뼈를 주워 모아 작은 냄비에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앉아라. 내게 주는 마지막 밥이다. 제 단호한 기세에 눌려 민수는 마지못해 부서진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국밥이 끓는 동안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들고 그중 한 구절을 찢어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우리 아들이 아니요. 그는 탐욕과 거짓말에 영혼을 먹힌 낯선 괴물일 뿐이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아셨을 리가 없어. 거짓말. 이 늙은이가 날 내쫓으려고 꾸며낸 거지. 내 아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내 돈을 훔치는 것도, 도박에 미쳐 있는 것도,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것도, 그리고 나를 용서했다. 너를 버려도 좋다고. 아니, 버려야만 한다고. 저는 펄펄 끓는 국밥을 그릇에 담아 민수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그 옆에 함께 놓았습니다. 5만 원짜리 20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이다. 민수의 눈이 돈다발에 꽂혔습니다. 5억을 원했던 아들에게 100만 원은 모욕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걸로 뭘 어쩌라고요. 그 국밥을 먹고 이 돈을 가지고 떠나라. 이걸로 밥은 굶지 말고 새 인생을 살든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다. 이제 네 인생 살아. 제 말에 민수는 잠시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다 옆에 버티고 선 인호의 눈빛에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는 잠시 저와 돈다발 그리고 국밥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돈다발만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저를 저주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상투적인 악담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영원히. 아들이 사라진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도려내진 듯 아리고 시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향한 지긋지긋한 미련의 싹을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수가 먹지 않고 간 국밥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인호에게 건넸습니다. 인호야, 배고프지? 내가 먹어라. 이건 이제 내 밥이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아들고 부서진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한 생명이 떠나고 다른 한 생명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절망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빈 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인호를 향해, 제 남은 인생을 향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인호야, 우리 내일부터 여기 좀 같이 치워볼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상처를 씻어내지는 못해도 그 위로 새로운 흙을 덮어주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아들 민수가 제 인생에서 폭풍처럼 사라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제 가게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
국밥이라는 새 간판을 달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간판에 적힌 아들은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곁에서 가장 큰 기둥이 되어주는 녀석 인호입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부서진 집기를 치우고 깨진 유리를 쓸어 담을 때마다 제 심장에도 박혀 있던 파편들이 함께 쓸려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짓밟혔던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인호였습니다. 녀석은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잿더미를 치우고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넋을 놓고 앉아 있으면 말없이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제 거친 손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 그저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위로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깊숙이 제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여온 거대한 솥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인호야, 국밥은 정성으로 끓이는 것 같지? 아니야. 국밥은 세월로 끓이는 거다. 저는 녀석에게 40년간 제 몸으로 익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고를 고르는 법, 새벽마다 핏물을 빼는 고된 과정,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육수의 비밀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세월을 온전한 신뢰와 함께 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인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녀석의 젊은 열정은 제 꺼져가던 삶의 의지에 다시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아들 민수에 대한 소식은 아주 가끔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준 돈 100만 원마저 도박으로 탕진하고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팔려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하룻밤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연민과 어미로서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나간 아들을 위해 멀리서 기도해 주는 것뿐. 이제 제게는 제 곁에 남은 사람과 저의 새로운 인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가을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들려던 장학재단이 마침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한이 담긴 돈이 이제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한 빛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재단 설립의 마지막 절차를 위해 인호와 함께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반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뜻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강인호 군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는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호 군이 한사코 자신에게 증여되는 몫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변호사님? 제가 놀라 인호를 쳐다보자 녀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돈이 탐나서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가족이 갖고 싶었어요.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기쁜 일은 함께 웃어줄 그런 가족이요. 어머니는 이미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 돈은 저보다 더 어려운 다른 청년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뜻이고 이제는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노에게 준 것은 낡은 국밥집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지만 이노가 제게 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졌으나 서로를 파괴했던 관계가 있고 아무런 연고도 없었으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 남편이 편지에서 말했던 사람다운 사람이 바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노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국밥집을 함께 운영합니다. 돈은 예전보다 훨씬 못 벌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이노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평온과 행복을 느낍니다. 찌그러졌던 무쇠솥은 이제 윤이 나게 닦여 매일 아침 구수하고 따뜻한 희망을 그려냅니다. 제 인생은 한 그릇의 국밥과 같았습니다. 온갖 재료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오랜 시간 끓고 끓어 마침내 깊은 맛을 우려내는 국밥. 제 인생에도 기쁨과 슬픔, 사랑과 배신, 절망과 희망이 모두 들어와 함께 끓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 나와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어주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국밥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곁에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또 다른 국밥 한 그릇을 끓여낼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